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미국, 유럽, 아시아 증시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는 FOMC 금리 인상 어느 정도나 될지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습니다. 시장 한번 점검해 보죠.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데일리 이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개로 정리를 해놨는데 먼저 2차 전지 너마저 2차 전지 섹터가 요즘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LG엔솔이 장중 5%까지 하락하면서 그야말로 2차 전지 너마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요즘과 같은 혼탁한 장시에서 LG엔솔이 그나마 계속 5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선방한다. 역시 배터리라는 건 정해진 미래고 앞으로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계속 구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예외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역시 혼탁한 증시에서 LG엔솔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저도 이제 경주마에 아주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영광스럽게 앉아는 있지만 우리 대표님 옆에 계시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저같이 매크로라든가 좀 산업 단위로 분석하는 건 솔직히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얘기 해드리는 거가 도움이 될 뿐이지. 오히려 대표님들처럼 이렇게 한 분야의 회사를 정치하게 보고서를 해주시는 분들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와 산업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있다면 판이 짜여지지 않은, 즉 이제 막 태동하고 있었을 때는 이 매크로와 산업을 봐야 됩니다. 판이 짜져져 있었을 때는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금융주라든가 보험주 같은 경우는 누가 몇 %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누가 어떻고 이쪽에서 게임의 룰, 즉 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 규제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외부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방향이 바뀐다든가 변화가 있는 게 극히 제한돼요. 뻔한 거죠. 아니면 다 같이 상승, 다 같이 하락이고요.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는 2차 전지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다시 큰 태동을, 붐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이 산업에서 자국 기업들이 주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도적인 또는 규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판을 흔들어 대거든요. 그런 요인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큰 초우량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환율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같이 맞물리거든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는 에너지 솔루션이 아직까지 5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던 건 저는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저력 있는 회사였다라는 걸 반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버슈팅이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왜 빠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특별한 게 없었는데 빠졌다. 근데 하락폭 자체가 5% 정도면 좀 강력한 차익 매물이 나온 건데 장중에 좀 수급을 봤습니다. 외국이나 또는 연기금이 갑자기 연기금 매수가 랠리가 멈췄는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장중에 나왔던 수급 자체도 연기금은 여전히 엔솔에 대해서 매수점 보이고 있고 사실 재료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포드의 주요 CEO가 또 방한한다는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LG엔솔의 주가가 지난 8월 달에 상당히 좋게 흐름을 보였고 지금도 50만 원대까지 갔던 이유가 제너럴 모터스와의 협약 이슈 그 이후부터입니다. 7월 27일 이후부터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약세는 설명하기 조금 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특히나 한국 증시가 이렇다 할 시장에서는 이제 FOMC 경계감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환율 외환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조금 세게 들어왔는데 사실 LG엔솔의 지금 주가를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수급 자체가 많이 쏠렸던 건데 오늘 시장이 좀 특이하게 봤던 것은 LG엔솔이 조금 수급이 빠지거나 주가가 약하면 오히려 좌우 단에 있는 삼성전자나 기타 섹터가 좀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LG엔솔이 무너지면서 지수든 개별이든 상당히 좀 강력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 정도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IRA법 거기다 고환율에 리튬 가격
급등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지금 2차 전지 쪽에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나마 이유를 만들어서 찾아보자면 그 이유가 제일 그래도 구조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자재인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요. 기타 자원 수급처에서도 해당 국가, 뭐 텅스텐이나 이런 리튬이나 2차 전지의 그 핵심 원자재에 해당되는 거는 특정 국가의 원자재 의존도가 한 40%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들이 지금 거의 경제 상황이 두 자릿수 이상의 물가 성장률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배터리 만드는데 기초 원자재를 수급받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과는 이제 배터리 수급 뭐 기초 원자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수급받았다가는 오히려 수출이 막히잖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리튬 산지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조달받는 것도 또 어려워지고, 그렇다면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거기다가 최근 강달러를 넘어 킹달러 기조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배터리 업계에 원가 압박이 더욱더 가중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시장이 그나마 반응한 게 아닌가,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리튬 수급 불안은 바로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어제 주말 동안에 아까 보시겠지만은 뭐 톤당 거의 50만 위안.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추 1,0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4월 달에만 해도 한 7천만 원대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6, 7, 8월 달에 많이 올라갔는데 아시겠지만 리튬 가격이 6, 7, 8월 달에 갑자기 올라간 것은 또 중국발 전력난 이슈가 가장 절대적이었고요. 뭐 셧다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글로벌 사실 리튬 매장량은 중국이 1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미라든지 이쪽에 매장 캐나다도 많긴 많은데 실제로 이제 리튬이라는 게 매장 이게 채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제 과정에서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의 상승세는 뭐 그 누구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거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배터리가 지금은 우리 NCMK 배터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NCMK는 NCMK로 들어가는 거고 기존에 또 LFP는 LFP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죽하면 뭐 사실 이 가격 흐름이 좋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미세하게 말씀드리면 워낙 최근 2, 3주 동안 이 리튬 가격의 급등에 따른 국내 뭐 우리도 뭐 수산화 리튬을 한다 카드라만 하면 주가가 거의 연일 급등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리튬 가격의 급등세가 전혀 시장에는 먹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리튬 가격의 상승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 주요 글로벌 배터리 뭐 제조회사라든지 차량용 차 메이커 회사들은 이 리튬 확보 전에도 계속 지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그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오른 주식이 대단한 주식이네요. 그나마 뭐 올른 화장품 올랐다 한데 이게 뭐 시장을 잡아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삼성전자도 조금 올랐던데요 오늘. 근데 이게 참 뭐 그런 게 올랐다고 말하기가 좀 무색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냥 덜 빠졌다라고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리튬 얘기 계속 좀 하자면 테슬라가 리튬 공장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기 자동차 시장이라는 이 산업을 조망할 때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바로 배터리를 내부화하는 곳으로 진화 발전하는 곳과 그렇지 않고 외주를 통해서 계속 조달받는 곳, 이런 것들의 흐름이 과연 어느 것이 표준안으로 귀결되게 되는지에 대한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배터리라고 하면 전기 자동차 부품의 금액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차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부품입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에 대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거나 저가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숙제들 속에서 일부는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의 자동차 업체가 온라인을 맺는다든가 이런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해 보겠다,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것도 있고요. 테슬라의 움직임을 사실 많이 주목하긴 했었는데 결국 리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들을 선포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여러 움직임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로 메이크센스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조망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기존 자동차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어떤
특정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은 그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주는 그 부품 전문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로 모비스를 네.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에 들어갈 부품인데 이걸 제3의 회사로부터 조달받는 회사, 우리가 머릿속에 딱 먼저 떠오르는 게 보쉬입니다. 네. 그러면 제3의 회사에게 이걸 조달받는 이유는 사실 시장에서 검증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부품은 그 회사밖에 못 만들 정도로 그 부품이 워낙 품질이 좋을 때는 어느 회사의 주 거래처와 상관없이 그 보쉬 같은 경우 주로 다 납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배터리도 제 생각에는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여러 배터리 업체가 있는데 네. 뭔가 배터리라는 기술도 어느 순간이면 이제 시장에 적정 기술로 내려앉을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수준으로 내려왔을 땐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배터리를 수급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내부화하는 회사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 아주 고사양의 배터리, 그 고사양이라는 게 출력이 높은 것일지 아니면 충전 기간이 급속일지 아니면 사용 그 시간이 늘어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사양의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수의 회사만 이 업계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도 가져봅니다. 아,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생산을 하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배터리가 하나 살아남고 보쉬처럼 그렇게 된다. 네. 근데 우리 SDI, 삼성 SDI도 캐나다 러버콜을 받아서 캐나다에 공장을 짓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SDI가 이제 LG라든지 SK에 비해서는 약간 투자가 미온한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LG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3공장, 4공장까지 들어가는 그림이고 아마 SK도 아마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 20조 원 이상 규모의 투자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는 이제 주가는 좀 묻혀 있습니다만은 포드워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현대차가 지금 보면 아이오닉 5부터 뭐 6, 7 나올 때 전부 다 누가 들어가냐면 LG엔솔하고 SK오븐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런 관점인데, 근데 SDI는 이제 캐나다 이야기는 뭐냐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 사실 LG 쪽은 이미 캐나다 쪽으로 투자를 확정을 좀 지어놨습니다. 근데 SDI도 보니까 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뭐 제안서를 좀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하지만 이런 내용보다도 삼성 SDI는 지난주부터 조금 공격적인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BMW도 6세대 46mm 배터리를 공식화하는 것처럼 SDI 같은 경우도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어떤 이슈냐면은 삼성전자가 RE100에 가입하는 걸 지난주에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이고 실제적으로 삼성 했기 때문에 뭐 아마 SDI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물론 이제 삼성은 거의 유럽 쪽 헝가리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금 테슬라도 약간 공장을 북쪽으로 캐나다 쪽으로도 증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동조하지 않을까 그리 보는데, 주가도 사실 이러한 부분에 좀 화답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그동안 LG엔솔이 혼자 치고 갈 때 LG화학이라든지 SDI가 좀 주춤했는데 네. SDI 주가는 어느 정도 약간 향후 이제 투자 속도가 조금 강화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좀 자기 가치를 좀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참 헷갈리는 게요. 네. 개인들은 순매도 1위고 그 외인들은 순매수 1위예요. 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대형주는 어지간하면 외국인들 따라가면 중간은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럼 중간에 산 개인은 어떻게 해요? 아, 팔았지? 네. 팔았지? 아마 좀 왜냐면 삼성 SDI 주가가 워낙 좀 지겨운 흐름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들이 최근에 주식을 파는 거는 약간 추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나마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조금 오른 종목은 금방금방 팔게 되고 네. 또 많이 내린 종목은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시장의 질이 좀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 뭐 삼성전자, 카카오 추가하면서 안 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한다 해도 일정 부분 하는 거고 그냥 조금 올랐을 때 팔고 그가 현금 쥐고 있거나 너무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처지다 보니까 빼시는 자금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고객 예탁금 자체가 50조 원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 SDI에 빠지는 외국인 개인들의 자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나마 또 좀 선방했었기 때문에 좀 팔았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SDI의 비중을 조금씩 매수한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좀 좀 중기적으로 아마 주가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타기의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내가 평균 매수가가 7만 5천 원이다.
그러면 그거를 낮은 거에서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낮춰놓은 데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 새로 세팅해. 아, 야, 5만 6천 원에 샀다. 그러면 6만 얼마에 다시 팔아서 거기서 실현한 수익을 여기다 해서 이거 맞춰야지. 네. 안 그러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전략으로 네. 많이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수정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요즘 호가창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위에 벽돌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기다렸다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다른 좋은 기회 놓치신 분들이 그런 식의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것이 합리적인 네.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방산주 관련해서 한번 가볼까요? 한국항공우주 조 단위의 계약을 맺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인지되게 되는 시점이 네.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항공 기술이라든가 또 우주 발사체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에 준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군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한 9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 이란,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뭐 이런 정도 되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어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언라인이 맺어져 있고요. 네. 그런 언라인 속에서 나름대로 가격 단가들이 상당히 높아진 수준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틈새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많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폴란드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인근 국가의 무기를 수급받는 것도 또 여러 가지 정무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산에 대한 여러 가지 러브콜들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그래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다른 방산주들도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카이도 오늘 이제 수주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주가를 놓고 보면 이미 지난주부터 조금 붙이는 모습이었거든요. 폴란드 전차 관련해서 뭐 현대 로텐도 마찬가지. 사실 방산이 조금 그런 게 재료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또 수주할 수 있는 재료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쪽도 완제기 수주 가능성도 있고 또 호주에서 진행하는 그 전차 쪽도 계속 국내 기업들이 계속 수주할 확률이 되게 높은데 주가라는 게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이제는 물론 이제 전체 시장에 영향이 하긴 합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불신의 벽이 좀 높다 보니까 또 하나가 수주하는데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도 좀 있어요. 전 이제 트레이드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속 방산 카이도 그렇고 로템도 그렇고 수주를 많이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무덤덤한 겁니다. 약간 그런 게 또 한편은 뭐냐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계속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수주를 할 것이라는 걸 감안하고 상당히 올라 있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것도 수주 산업도 하나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죠.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라는 산업보다는 CAGL을 그냥 무한대로 화살표를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방산도 물론 맞긴 맞습니다. K방산이 위상 자체가 높아지는 게 맞긴 맞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주가 자체가 조금 빨리 오르다 보니까 저는 약간 물론 이제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관점에서는 방산주에 들어왔던 수급 자체가 일정 부분 지난달 같지는 않다. 그래서 급하게 뭐 조세 좀 빠졌다고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저는 악성 수급,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조금 생기고 있다. 요거는 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2차 전지도 지금 좀 저물고 있고 방위산업체도 좀 저물고 있고 그죠? 그러면 또 원자 쪽은 어떻게? 원자력 쪽은 다 저물고 있습니다. 저물고 있고 그러면 태양광 쪽은 아유, 벌써 저물었습니다. 저물었고 네. 조선은 가라앉은 건 아닌데 그럼 태조 이방원은 이제 옛날 일이 되는 겁니다. 조선의 시대는 이제 조선의 시대는 끝났고 그럼 대한제국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섹터는 뭘까요? 사실 섹터란 표현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환율이라는 이슈 때문에 민감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무래도 이번 주 21일 날 예정된 미국이 과연 어떠한 액션을 취할까 그리고 미국이 이번 FOMC 회의에서 75라는 숫자가 나올지 100이라는 숫자가 나올지 중요합니다만은 369 12에는 점도표를 또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아무래도 아니라고는 합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잭슨홀 쇼크에서 한 번 얻어맞고 또 8월달 물가 지표에서 두 번째 안 그래도 엎어졌던데 또 얻어맞다 보니까 시장은 팽배하게 일단은 지금 개별 섹터의 재료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FOMC의 금리 결정과 의사록에 보여줄 수 있는 아니죠. 점도표가 보여줄 수 있는 내년도의 금리 목표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은 섹터에 대한 깊은 이야기나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논리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나봐야. 아무래도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힌트를 얻을 수는 없어요. 일단 결과는 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물적 분할 얘기 한번 해볼까요? DB 하이텍의 물적 분할과 관련된 소식. DB 하이텍 주가 계속 약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있긴 한데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물적 분할을 하면 이제 깜짝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을 좀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면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자회사 지분 가액이 자산 총액의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DBINC는 지난해 자회사 DB 하이텍의 지분가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금 지주회사 전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주주는 물론이고 이제 정부에서도 물적 분할은 계속 유의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저는 이번 인수위원회처럼 뭐 주식과 투자와 관련된 여러 법 제안이 인수위 시절부터 논의됐던 적은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그게 코로나19 2년 기간 동안 전국적인 투자 붐이 일면서 뭔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정작 인수위 시절에서도 인적 분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몇 가지 내용이 나온 걸 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것도 뭐 여러 가지 시총이 올라가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전 저희 다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한 물적 분할은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시범 케이스긴 한데 아마 사실 지난 7월 달에도 아마 정부에서 약간 방안을 좀 제시했었고요. 뭐 소액주주 방안 세미나도 열었었고, 지난 2주 정도 전에는 또 약간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했을 때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지 소액주주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지는 알 수가 없고요. 오늘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이 인적 분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이란 재료만 나오면 주주들은 일단 팔고 보자거든요. 이제 물적 분할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해서 다시 재상장시킬 효과가 있는 거고,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장회사가 두 개의 상장회사로 그대로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보통 이제 주식을 팔게 되는데, 실제로 데이터도 그래요. 어떤 걸 좀 우려하냐면은 조사가 좀 있더라고요. 국회 입법처 조사 자료 보니까 지금 또 국정감사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0년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11년간 물적 분할한 이후에 재상장한 경우가 무려 78%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DB는 지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풍산 같은 경우도 또 분할 이슈 나왔다가 주주부터 호되게 주가를 좀 맞았는데, 일단은 근데 기업들은 이 부분이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 분할을 좀 강행할 확률이 높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소급 적용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법상 정말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투자가들의 관점에서는 물적 분할은 주식을 팔고 보자는 인식이 심하고, 기업가 측면에서는 물적 분할 시 재상장을 염두하는 것이 조금 뭐 관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은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예전에 LG화학, LG엔솔 분할하고 이럴 때 얼마나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때 저도 LG화학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막 오르잖아요. 그리고 좋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니까 그때만 넘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글로벌 탑티어의 회사로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적 분할로 인해서 뭔가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했었을 때 집단 소송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가 너무 복잡해져요. 하지만 이제 최근 우리 증시에서 한 10여 년 이상 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있지만 국내 로컬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그런 회사들이 이 물적 분할을 이용해서 특정 쉽게 얘기해서 회사 오너들의 배는 불리고 주주들의 피해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따라서 물적 분할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글로벌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회사는 그래도 조금 안도라는 표현보다도 그래도 좀 마음을 좀 신경 쓰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적 분할 얘기까지 오늘 이슈에서 다뤄봤고요. 이번엔 요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까지 좀 샀죠. 9월 들어서 지금 외인들이 계속 우리 장을 떠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의 외인 비중이 30%가 깨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전체 유가증권 코스닥 포함해서 네. 이제 시가총액으로 보유한 외국인의 지분 비중을 말하는 건데 네. 코스피가 지금 2,000조가 깨졌어요. 한 1,800조 정도 되고 코스닥도 뭐 사실 합치게 되면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8월 말 9월 초순 기준으로 3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식수의 한 30%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좀 보게 되면 확실히 코로나로 증시가 많이 올라갈 때 한때 38%까지 갔었고요. 네. 지금은 거의 10년 전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이게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장 부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은 최근 10년, 20년의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구조. 네. 공격적인 금리 인상 구조에서는 과거 데이터에서도 항상 이머징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미국 시장보다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치 증시가 약합니다만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일단 투자 자체를 달러 베이스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베이스로 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화가 계속적으로 정부의 구두 개입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구두 개입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한국의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기에는 환율 이슈가 계속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깨질 가능성도 되게 높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9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판 주식 중에 1위가 역시 삼성전자인데 1조 가까이 팔았어요. 그러면 6만 이거 언제 갈 수 있을까? 예. 예. 이대로 계속 팔면 제 개인 계좌를 봐도 외국인의 흐름, 돈의 흐름이 금방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왔는데 분명 마이너스 구간인데 계좌를 까보면 흑자입니다. 환차익 때문이죠. 네. 바로 이런 구도이면 외국인들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했었을 때는 종합주가지수도 악세고 거기다가 환차 손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대거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왜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나갔느냐, 이것은 좀 착시 효과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외인 자금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네. 나갈 수 있는 금액도 당연히 큰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기조는 언제쯤 꺾이고 다시 외인이 돌아오느냐 했었을 때 앞서 대표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외인이 돌아오기보다는 나가는 추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 기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환차손까지 우려되는 그런 많은 신흥국에서는 자금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외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장주들의 주가 흐름도 이런 관점에서는 악재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인들이 최근에 LG엔솔은 좀 샀잖아요. 네, 최근에 또 팔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거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있습니까? 사실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그런 게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개별 회사였다면 이제 다음 주 재료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11월 달이 되게 되면 회장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직함이 바뀌는 거고 지금 또 영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ARM 인수 가능성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재료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사실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싫어서 판다기보다는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파는 거고 엔솔에 대한 외국인 매수도 마찬가지. 엔솔이 왜 강하냐 하면 LG가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27일 날 사실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긴 하지만 원래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 주 LG가 다 갖고 80%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빌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착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사실 뭐 조그마하게 움직이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걸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데로 믿고 밑장 빼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외국인들은 한국장을 빠져나가는 분위기 9월 들어서 부쩍 그런데 우리 서학 개미들은 미국장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과 외국 주식을 같이 하는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 요 근래 2년 동안 전개됐었는데요. 그래서 적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동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요즘 시각적으로 환차익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주변에서 많이들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때문에 같이 주가가 빠져가
올라가는 구간이라면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또는 뭐 구글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테크주 이런 비슷한 종목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다소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증시의 투자 비중을 좀 더 올려가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바꿔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게요. 환율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연준하면서 연준의 금리 기조를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 연준에서 금리를 통해서 달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달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거든요. 이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 사실 2004년 6월 달부터 2006년 6월 달까지 연준의 금리 기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때 2004년 6월 달에 연준 그 기준금리가 1%였던 것이 2006년 6월 달에 5.25%까지 연준이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계속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를 5배로 올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기준금리를 5배 올렸는데 그 기간 동안 달러는 계속 약세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연준의 기준금리만 가지고 달러의 수급을 조정해서 강세니 약세니 영향을 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달러 연준에서 인쇄한 달러의 총량의 3분의 2가 미국 바깥에서 사용되고 거래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제한적이죠. 근데 그때 연준이 아마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25bp씩 계속 올리는 건 시장에서 대응도 하고 찔끔찔끔 올리다 보니까 시장에 파괴적인 영향을 못 주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75bp, 뭐 50bp, 뭐 100bp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수준으로 고강도로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는 연준의 금리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그래서 강달러, 킹달러 기조가 됐는데 더 큰 영향인 달러의 수요 공급. 아 이제 이런 고강도 달러라면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기 어렵겠구나. 물가 인상이 더 높아져서 경기도 침체로 바뀌겠구나 하면 시장의 수급 상황에 의해서 달러가 더 강세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과 믿음 아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이 지금 싸진 주식 막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두룩이에요. 그런데 강달러 시대 이게 1,400원 가까이 간 이 시점에서 미국 주식에 또 손이 안 가던데 우리 서학개미들은 기운이 좋아요. 근데 뭐 사실 제 주변에도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극과 극의 좀 투자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정말 주가는 좀 내리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애플 같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아니 코카콜라 같은 주식들 주가 많이 내려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배당 수익을 노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보통 통으로 집계할 때는 사실 일반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서학개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순위 많이 매매 많아하는 게 단기 성향의 뭐 QQQ 이건 이제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3배짜리 이런 거 3배짜리 이제 보통 아니면은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 추정 아니면은 또 SQQQ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방향 반대 방향인데 이거는 국내에서 개별적 매매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거기까지 달러까지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환전할 때 돈 들죠. 그러면 거기가 이게 더 큰가요? 변동성 3배짜리니까 이제 작은 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제 주변에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을 좀 매수한다든지 코카콜라 아니면 옥시덴탈 이런 거 매수하시는 분들은 국내 기업 성향 자체도 그냥 대형적으로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밤새 서학개미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뭐 QQQ라든지 SQQQ 이렇게 좀 단기 성향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작은 금액으로 고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성향이 좀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드베드 비욘스처럼 그 밈 주식을 매매한다든지 그런 건데 가끔 외화벌이 해서 잘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같이 우리나라 달러 약한 시전에 이거 왜곡 가셨고 달러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더 올라.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달러가 기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수합하러 간 마당에 웃을 일은 아닌데 이게 더 오르죠. 제가 농담된 진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 하는데 약간 이게 제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다른 마켓이나 다른 판에 가서 하면 잘하세요. 물론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굳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큰 거에 대해서 오늘 빼나 그런 생각 잠깐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반반이라면서요. 올라가는 데 투자하는 분들 3배짜리 있고
내려가는데 투자하는 분들 3배짜리. 네, 아까 SQQQ가 이게 이제 내려가는. 반반이라고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도 저는 대학교 때 주식 동아리부터 지금까지 하면 저도 2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시더라고요.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대단들 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미국장, 우리장. 근데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지 않아요? 중국도 굉장히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근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포치입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 네. 이제 화두가 됐지만 1달러당 1위안이 깨진 거죠. 이게 심리적 지지선이라면서요. 네,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7위안을 포치라는 중국말로 포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 아마 2020년 7월 이후고요. 네. 근데 이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의 위안화가 계속 약한지 지켜봐야 되는데 왜 약하느냐 가장 중요한데요. 중국도 2016년도에 사실 미국이 중국을 공략한 적이 있죠. 중국이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위해서 위안화 조작을 한다. 그래서 중국이 그 전에는 고정환율 제도였어요. 네. 근데 고정환율 제도에서 2016년 이후부터 변동환율제 플러스 알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완전 변동환율은 아니고 수요 공급에 의한 아까 중국이 고시환율이라는 건 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중국이 6년 전에 뭘 만들었냐면 그럼 우리가 위안화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뭔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 기준으로 글로벌 교역의 순서대로 통화별로 가중치를 뒀습니다. 18개 나라. 그중에 가장 큰 게 달러고요. 22.4%. 그다음에 유로화가 16.3%, 엔화가 대략 11%.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무려 4위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우리나라 원화 약세와 지금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나 유로화는 크게 안 움직여요. 네.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계속 빠질만 하면 오르는 게 이 위안화 약세에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위안화가 포치가 왔다는 것은 거꾸로 보게 되면 중국의 경제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것도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주가도 그런 거죠. 중국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 관점에서도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안화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엔화 어떻습니까? 엔화도 지금 굉장히 최저치 아닙니까? 사실 뭐 위안화가 조금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달러 이외의 모든 화폐 가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엔화 같은 경우는 지난 24년 이래 엔화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20년 이래 유로화 역시도 달러 대비 환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아닌 달러를 대응할 수 있는 여타 기축 통화들마저도 최저치를 구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초우량 국가들의 화폐들이 이렇게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면 다른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라는 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유추가 되실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각국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견실하게 버티고 있는 화폐 가치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한 3군데 있는데요. 그 3군데 중에서 대표적으로 러시아하고 브라질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런 유의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외화가 얼마만큼 필요하느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 나라의 펀더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사오거나 먹을 것, 즉 농축수산물을 사오는 데 들어간 외화, 이것을 연간 필요한 만큼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적정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킹달러 기조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이 거기 있어요. 그다음 또 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약세에 기인해서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겠는데요. 최근 홍콩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사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헤드쿼터 사무실들 대부분이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나서는 과정에서 대부분 싱가포르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유용한 통화의 가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통화의 가치의 비중이 홍콩 달러보다 싱가포르 달러, 싱달러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추세를 미중 간의 갈등이 압박되면 압박될수록 더욱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환율이 방어되는 구간이고요. 나머지 전 세계 화폐 가치가 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교수님 달러 말고 다른 나라 화폐 가치가 다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큰 문제는 굳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본시장 또 외환시장의 개방도가 또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 체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외환 자금이 썰물과 밀물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루트도 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앞으로는 변동성이 큰 구간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강달러가 수그러들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물가 잡히고 금리 잡히고 이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8월 말 들어서 지금 조금 더 가팔라진 게 우리가 아시겠지만 9월 1일부터 미국이 QT를 2배로 강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 950억 달러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가 시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죠. 달러 공급량은 부족해지는 거고 사실 통화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QE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찍어서 풀어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시장에 불리는 건데 재활한 것 자체가 풀리고 나면 다시 해소를 한단 말이에요, 중앙은이. 그걸 우리가 양적 긴축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긴축 자체는 앞으로 다시 3개월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타적 축소 과정에서 그거는 거의 뭐 9월이니까 연말까지 진행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이제 강달러가 이건 사실 경제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그러면 과연 강달러 때문에 좋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 테크 주식들은 전부 다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자체가 이 강세를 가져왔는데 언제 꺾일까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QT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추가적으로 그런 관점에서는 과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75 시장이 일단 기대치가 75니까 75 정도 하고 나서 점도표에서의 향후 전망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미국에서도 강달러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7, 8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폐쇄형 경제라고 해서 내수 시장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거든요. 근데 미국도 최근에는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다 보니까 해외 경제에 상당히 많은 미국 경제도 영향을 보거든요. 그런데 강달러가 되면 미국에서도 왜 수출 기조에 악영향을 받냐 하면 일단 강달러가 된다라는 것이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구매력이 떨어지는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나의 가처분 소득이 떨어졌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지는데 물가 상승 압박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환율 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강달러 기조가 계속된다는 것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더 팍팍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빚 있죠. 부채, 전 세계 빚이라고 부르는 것의 전체의 40%가 달러 빚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 대부분이 달러를 얻기 위해서 달러 빚을 얻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과정에서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기조로 바뀐다면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업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강달러라는 것은 결국 외국에 있는 개인들의 투자 소비 심리를 위축할 거고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결국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미국 경제에도 사실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신흥국 같은 경우에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요.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국가 만약에 정부 부채가 100% 이상 가져간 나라 생각보다 많거든요. 유럽, 남유럽은 거의 대부분 150%까지 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다 생각하면 너무 암울한데 일단은 지금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아까 그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달러만 강하고 기타 통화 다 약하고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별개의 문제,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성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체크는 합니다만은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뭐
국가 재정 부채 좀 높은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이 힘들어지는 건 사실 기정사실인데 이미 시장이 그런 부분을 이미 감내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탈라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고 우리나라도 물론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강달러 장세는 이제 시작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아까 금리 기조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과거에 금리를 한 단계씩 올렸을 때는 시장에 영향이 없어서 지금 2단계, 3단계씩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대국민들도 매일 연준을 얘기할 정도로 그게 이슈화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가 진짜 이런 미국의 금리 기조로 인해서 강달러에서 킹달러로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형성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요. 미국 연준의 부의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신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4.4%대까지 올라가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이 2.5였었는데 얼마 전까지 4%까지면 아직까지 갈 길이 머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이런 수준에서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도 고강도 금리를 4%대까지 올린다는 게 아니라 4% 수준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는 거니까 상방은 덜 열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강달러의 시초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달러 기조의 더 큰 힘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에요. 달러를 수요하고 공급하는 흐름인데 지금 이 기조 속에서 신흥국의 외환위기,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늘고 있어요. 네. 그 보고서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IMF 또는 월드뱅크 등에서 앞으로 향후 1년 안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네. 보고서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20개국에서 40개국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벌써 20개국 가까이는 얼추 저희가 손에 잡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자금의 흐름은 더더욱 어떻게 되느냐? 신흥국에 있던 외화 자금들 남은 것들마저도 더욱더 안전자산이 미국 시장으로 쏠리게 네. 되겠죠. 그럼 신흥국에 그나마 있던 외화마저도 부족해지니 환율은 더더욱 뛰고 그래서 강달러가 이제 시작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어떤 전망도 이런 맥락 속에서 네.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강달러가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한번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화 수합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유엔 방문차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갔는데 사실 근데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잠깐 이런 이슈 때문에 원화가 좀 주춤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 통화 수합이라는 것 자체가 또 한국과 미국만의 원화와 달러와만의 수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지금 우리가 계속 킹 달러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글로벌 모든 달러를 제외한 모든 통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통화 수합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한 나라와 한 나라의 환율 협정이란 말이에요. 바스켓을 묶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한국과 원화와 또 미아와만의 물질 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극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또 통화 수합이라는 낭보가 들려오면 네. 외환 시장은 좀 안정화될 것인데 이거는 사실 어떤 문제냐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네. 구조적으로 치고가는 달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산가격 갈 때 시장에 분명 혹여 뭐 통화 수합에 관련된 긍정적 발언이 나온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원화 약세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최근은 우리 원화 약세의 출발점이 아니고 킹 달러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론으로 가서 미국의 어떤 긴축 속도가 모든 걸 해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회에 한 학자분이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생활하신 네.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걸 좀 도움드릴까 해서 전원해드리면 통화 수합 같은 거 하면 한국의 증시도 안정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될 텐데 이런 것들 좀 원만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해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분은 공무원을 미국에서 했던 분이니까 바로 공무원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 이유가 한국이란 특정 나라와 1대1로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 다른 나라들 다 찾아올 텐데 그럼 이걸 또 어떻게 감당을 하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IRA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죠. 예. 야, 이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지가 좀 풀리면 괜찮겠다 했더니 그게 또 만만치가 제가 않다. 초치는 얘기를 오늘 같은 증시에 죄송합니다. 이게 참. 자, 금주가 중요하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FOMC 회의 뭐
발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간 동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20일은 일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요. 네. 21일은 한국의 수출입 관련한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2일은 미국 FOMC 회의에 연방 기금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니까 야, 이때가 제일 촉각을 그러네요. 곤두세워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23일은 다시 한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새벽이란 말이에요. FOMC 회의 이제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인데 75bp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이거 아니다 100bp 간다 이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보통 패드워치에서 보는 확률 자체는 네. 말 그대로 확률입니다. 지금 한 80% 정도의 확률을 보이고 있고 100pp까지도 이제 어느새 지난번에 물가 지표 발표되고 올라왔는데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의를 하는 연준이 이틀 동안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발표는 목요일 날 새벽 실시에 확인하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될겠죠. 세 가지를 같이 봐야겠죠. 첫 번째는 과연 정말 75를 인상을 할지 100을 인상할지 중요한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25라는 0.25바 차이가 안 납니다만은 그게 나타내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75라는 거는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효과를 내게 되고요. 만약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은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 네. 이건 정말 가늠이 안 되는 숫자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75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가늠을 합니다. 3번 정도.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점도표인데 점도표는 이제 각 연준 의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 네. 1년에 4번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3, 6, 9, 10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이죠. 네. 파월의 기자회견. 과연 이번에는 비둘기 색깔이 보일지 역시나 네. 매일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얘기를 요즘에 경제 얘기하면서 우리 주식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네요. 달러는 미국의 통화지만 당신들의 문제다. 1971년에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존 코널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마디에 전 세계는 경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경제 돌아가는 증권, 주식 돌아가는 얘기 경주에서 충실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